책 50 국가의 소득 챕터 3 공공부채. 여기 마지막이에요. 이제 국부론 책 5권의 3장이 끝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요 다음은 색이 있는 하나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전 방송에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이 나왔었는지 찾아보는 거랑 그 중요한 말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올려서 그렇게 끝을 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 혁명 3.0 채널은 제가 썼던 그 혁명 3.0이라는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바, 이 아담 스미스가 꿈꿨던 세상, 좋은 정부, 그런 정부를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전산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전산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정부와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조금 흥미 위주로 조금 다루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자그맣게나마 이 생활상에서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뭔가 앞뒤가 안 맞아서 우리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왕이면 비용 별로 안 들이고 내지는 오히려 비용을 절약해 가면서 할 수 있는지를 뭐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 채널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 국부론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 것이니 많이 봐주시면 좋겠네요. 공업과 상업에 의해 비싼 사치품이 소개되는데, 공업과 상업이 없던 미개에 있던 사회에서는 부자가 돈 쓸 때라고 해봐야 주변에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밖에 없었다. 이건 계속 여러 번 나왔던 얘기죠. 부자의 큰 소득은 많은 사람을 부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또 많은 지출을 한다. 또 손님들을 접대하는 데도 많은 지출을 했지만 그래봐야 소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당시로서는 허영과 사치를 부려봐야 소득의 일부일 뿐 나머지는 그냥 쌓아뒀다. 이 빚을 질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빚을 꺼주는 데도 없었고 생긴 거 가지고 먹은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망할 일이 없었다고. 그렇진 않죠. 소득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뭐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흉작이 들면 망하는 거죠. 뭐 장사는 신사에게 천한 일로 여겨졌고, 그 동양과 서양이 뭐 크게 어떤 뭐 차이를 두고서는 이렇게 발전해 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사실 그 동일 문화권이에요. 사피엔스라고 그 요새 인기 있는 책이 있어요. 유발인가? 뭐 이스라엘 사람이던데 역사학자, 문화인류학자 뭐 이런 사람인데 재밌는 책을 썼어요. 사피엔스라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 대목에서 나왔는지 그 총균세,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그 총균세에서 언급됐는지 제가 헷갈리네요. 그 두 책이 워낙에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주제가 비슷해가지고. 근데 사실상 동일 문화권이라고 해요. 아메리카 대륙을 빼고 유라시아 대륙은 동일 문화권이었다. 그것이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아메리카 대륙, 즉 글로벌하게 지구 전체가 동일 문화권이 되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사실상 동서양 동일한 문화였어요. 물론 디테일하게야 다르죠. 많이 다르죠. 디테일하게는 많이 다른데 뭐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종교가 지배하면서 종교가 어떤 사회의 중심이 되고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체계가 만들어지고 사법체계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대동소이해요. 전부. 요 부분도 지금 조금 의외죠. 이 18세기 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 요런 문장을 썼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조선, 성리학이나 섬기는 조선에서나 하여튼 나라를 다 쓰러뜨리는 조선 그 꼼대 양반들이나 생각하는 일 같았는데, 사실상 유럽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는 그 양반에게는 천한 일로 여겨졌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더욱 천박하게 여겨졌으며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었다. 유럽 사회에선
그 돈놀이 하는 거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 이자 받고 돈놀이 하는 거를 나쁘게 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슬람도 똑같아요. 그 뭐 성경 똑같은 내용 가지고 있어요. 그 돈놀이를 엄격하게 못하죠, 아직도. 그 중세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놀이는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천한 일이기 때문에 천하게 차별받던 유대인들이 이 업에 종사를 해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근원이 되었다고 해요.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당시에는 돈을 직접 갖고 있는 것이 편했고 뺏기거나 도둑맞을까봐 숨겨둬야만 했다. 당시에는 주인 없는 보물이 발견되는 것은 빈번한 일이었고 지금으로서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발견되는 돈은 당시로서는 꽤 중요한 국가의 수입원이었다. 그 단지에다가 보물을 담아놓고서는 뒷뜰에다가 땅을 파고 문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물섬 같은 영화 보면은 뭐 해적들이 보물섬에 가서 보물을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그러죠. 그게 은행에다가 맡겨놓고서는 계좌를 트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재산을 쌓아놓은 보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가지고 있으면 도둑이 드니까 이걸 숨겨놓는 수밖에 없었고, 숨겨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죽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냥 그 보물은 묻히고 마는 거고, 누군가는 그거를 발견을 해서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끼고 저축하는 것은 백성들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방법이 없었죠. 돈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 아끼고 저축해야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별로 허영과 사치를 부릴 때도 없었고 상비군도 필요 없을 때였기에 기껏해야 신하와 백성들에게 베푸는 데 지출할 뿐이었다. 하지만 허영을 부리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베풀지는 않았다. 옛날 유럽 국가들이나 지금의 타타르족의 군주들은 보물을 쌓아두기만 한다. 상업국가가 되면서 비싼 사치품이 많아지고 군주나 영주들은 그런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많은 돈을 썼다. 별것도 아닌 장식품을 사려고 영주들은 하인을 해고하고 소작인들을 독립시키며 점점 사회적 지위를 이뤄갔다. 군주도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하고는 모두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데 돈을 써서 이제 수입과 지출은 같아지게 되었고 더 이상 쌓아둔 보물은 없게 되었다. 이제 비상지출이 요구되는 비상사태가 생기면 백성들에게 비상지원을 요청해야만 했다. 평시에 아끼지 않으면 전시에 빚을 진다. 전시에는 평소의 서너 배의 비용이 들고 전쟁이 시작되면 바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 세금을 올린다고 해봐야 1년은 되어야 거칠 테니 결국 정부는 빌리는 수밖에 없다. 상업사회는 돈을 빌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체계가 있다. 상업과 공업이 번성하는 나라에는 자기 돈, 남의 물건을 계속해서 돌리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다. 장사치들이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소득은 연간 한 번 그를 거쳐갈지라도 그가 사업상 운영하는 자본과 여신은 훨씬 여러 번 그를 거쳐간다. 이 얘기는 그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장사를 시작한 지가 이제 10몇 년이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할 적에는 월급으로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통장에 꽂힌다 하면은 그건 그냥 수입으로 한번 들어오고 그만큼의 지출로 쭉 나가고 수입으로 12번 들어오고 지출로 12번 나가죠. 12회는 아니지만은 이제 지출로 그 돈이 들어온 돈이 다 빠져나가죠. 이제 그게 단데 그 사업을 하면은 그거보다 한 100배는 큰 돈이 들락날락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이전에 직장 생활 하던 때보다 훨씬 적은 때에도 큰 돈이 들락날락 하니까 이게 씀씀이는 커지고 조금 이 돈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돈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달라요. 장사하는 사람이랑 그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랑은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국가의 정부는 큰 돈을 빌릴 수 있다. 그죠? 이 장사치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하간에 어떻게 돈을 이렇게 굴려서 이런 데다가 막 1억을 투자하고 그런 게 있어요. 사채를 쓰잖아요. 많이 그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사채 1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을 갚도록 계속 빚에 시달리다가 그런 뉴스를 들으면
아니 1,000만 원이나 갚을 수 있었는데 왜 100만 원을 빌렸어?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돈이 그런 성질이 있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1,000만 원을 아니 100만 원이 없어서 미치겠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갚는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국가의 정부는 큰 돈을 빌릴 수 있다.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고 계약에 대한 믿음은 법으로 지켜지고 국가의 권유로 빚의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사법정의 체계가 제대로 서 있는 나라의 그런 정의가 서지 않은 국가에서는 상업과 공업이 번성할 수 없다. 누구한테인가 뺏길 거라고 믿으면 재산을 쌓을 동기도 안 생기는 거고 계약을 해봐야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고 누군가 돈을 꿔줬는데 안 갚으면은 받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꿔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곳에서는 장사, 상업이 또는 어떤 큰 자본이 필요한 제조업이 시작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정의가 서지 않은 국가에서는 상업과 공업이 번성할 수 없다. 상업과 공업은 정부가 정의롭다는 확신이 없는 한 번성할 수 없다.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네요. 상인과 제조업자들이 평상시 정부의 보호 아래 자신들의 재산이 지켜진다고 믿는 것처럼 비상시에 정부가 그들의 재산을 쓸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부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들은 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을 확장시키기까지 한다. 이런 빚은 정부의 필요로 인한 것이라 채권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정부가 정의롭다는 공통된 전제하에 서로 채권을 시장에서 사고팔며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익을 내기까지 한다. 지금도 채권은 많이 거래하고 있어요. 그걸로다가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좋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의 국민은 재산을 숨기려 하고 그런 정부는 돈을 빌릴 수 없으므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도 결국은 신용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국가도 개인처럼 처음에는 신용으로 돈을 빌리고 이것이 안 되면 어떤 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예전에 영국에서 무담보 채무라 빌렸던 것은 이자 없이 계정을 두고 빌리는 경우와 어음의 형태로 이자를 붙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게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1차 대전 그 미국 채권인데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거 끊어가지고 요거 갖다가 이제 날짜 되면은 요거 가져다가 제시하면은 정부 관청에다가 제시하면 요거 해당하는 돈을 주는 거예요. 이자를 붙여가지고. 가령 $100, $100 해서 이게 $900짜리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 가져가서 날짜 돼서 요거 띄워가지고 가져가면은 $110 주고 $110 주고 $110 주고 요렇게 주는 식으로 운영하는 채권이에요. 정확히 이 채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채권이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은 실물 채권을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쿠폰식으로 되어 있는 채권도 있고 그냥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채권도 있고 그런 채권들은 만기가 돼서 채권을 제시를 하면은 해당하는 써 있는 약속된 이자와 함께 지급을 받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그 동네에 버스터미널이랑 전화국 옆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채권 삽니다 이렇게 팻말을 붙이고 서 있었어요. 그러면 채권 산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식의 채권이 이렇게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 이거는 목적이 이제 요 목적으로 발행했던 채권인 거죠. 외국환 평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 정부가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지는데 형태가 이제 우리는 계좌에다가 이렇게 돈을 꽂아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돈을 빌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돈을 계좌 대신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요 증서가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날짜가 되면 상환일이 되면 87년 3월 26일 날 요거를 발행해서 요 채권을 제가 1,000만 원을 주고 정부로부터 사잖아요. 그러면 상환일은 88년 3월 24일 이후에 이거를 정부에다가 들이밀면은 정부는 이거랑 약속된 여기 있는 이자가 얼마라고는 안 나오네요. 이 약속된 이자를 주는 게 있어요. 아마 이자가 없는 채권인가 보죠, 이거는. 이자와 함께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식의 실물 채권을 실제로 사고 팔고 그랬었어요. 군대에서 봉사한 것에 대해 나중에 지불하기로 한 것이나 재무부가 발행하는 어음이나 해군이 발행하는 6개월짜리 어음 등으로 지불하는 것이 그런 경우인데 이런 어음들은 영국은행에서 현재 가치만큼 할인하든가 나중에 정부로부터의 이자를 바라고 액면가대로 매입해줬기 때문에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고 유통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영국 정부는 대량의 빚을 질 수 있었다. 정부가 방금 전처럼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가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뭐 강제로 사든 채권을 사게 되면은 이걸 들고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이것을 900만 원에 매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은 1년 있다가 100만 원이 붙으니까 은행은 이거를 매입하는 거고, 이 채권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 1000만 원짜리가 900만 원짜리 현금으로 바뀌니까 그런 목적으로 유통을 시키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 하던 때만 해도 거의 이제 그 기업 간의 돈 거래가 어음으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현찰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러면 전부 그 어음은 3개월 만기나 뭐 6개월 만기나 이런 어음들이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제 3개월 만기 그러는데 3개월 동안 돈을 안 쓰고 있는 것보다는 여하간 그걸 융통을 해서 돈을 쓰고 싶잖아요. 회사는 늘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짜리 어음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은행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은행은 그 어음을 사줘요. 얼마에 사주냐? 1억 원짜리다 그러면은 그 어음을 발행한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뭐 9,500만 원이나 뭐 9천만 원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줘요. 현찰로 준단 말이에요. 그걸로다가 이제 돌려서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금융 비용이 되는 거죠. 그 할인 가격 같은 경우가. 근데 지금은 뭐 그 얘기가 요점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 영국 정부는 대량의 빚을 질 수가 있었다. 돈이 더 필요해서 기금을 담보로 할 때 이자와 함께 갚을 돈이 충분히 예상될 때는 단기적으로 빌리고, 이자밖에 갚을 수 없거나 연금의 형태로 갚을 때는 장기적으로 빌린다. 말하자면 전자는 가불이고 후자는 융자다. 영국에서 토지세와 몰트세는 매년 거치는 것이 일정하게 예상되므로 이것들을 담보로 영국은행이 돈을 선지급해주고 세금이 거치는 대로 이자와 함께 변제받는다. 항상 그렇지만 부족하게 되면 다음 해의 수확으로 변제받는다. 늘 부족하죠, 사실. 땡겨서 쓴다고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아직 담보 잡히지 않은 공공수입도 이렇게 미리 쓰이고 말아서 빚은 영구적이 되고 세금은 공공자본이 되는 대신 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만다.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빚이 커지면서. 공공행정은 언제나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급급할 뿐이라 빚은 후대로 떠넘겨버린다. 앤 여왕 시절에 이자율이 6%에서 5%로 떨어지자 공공부채의 이자로 갚아야 할 돈의 1%의 여유가 생겨 감채기금이라 불리는데 채무 상환용 돈이 형성되었고, 이후로도 이자가 계속 떨어지면서 감채기금은 더 커졌다. 그래서 빚을 갚아낼 줄 알았는데 웬걸? 원래는 공공부채를 갚으려는 목적으로 형성된 감채기금이 새로운 빚을 내기 위한 담보기금으로 사용되었다. 이 돈을 쓰고자 하는, 버는 것보다 여하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더더군다나 어떤 쓰레기 같은 정치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빚은 점점 늘어나죠. 돈을 버는 거는 관심 없고 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애들. 돈 쓰면 인기 없잖아요. 그건 뭐 아빠가 치킨 한번 먹자 이러는 아빠가 인기가 좋지. 안 돼, 절약해야 돼, 불 꺼, 절약해 이러는 아빠는 인기가 없죠. 뭐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여하간 인기 없죠. 평시에는 법만큼 쓰지만 전시에는 쓸 곳이 늘어난다. 세금을 갑자기 크게 늘리면 사람들은 싫어할 것이고 전쟁을 경멸할 것이다. 그런데 돈을 빌리면 세금을 약간 올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니 그런 걱정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빚을 져요. 세금 올리는 거는 욕먹으니까 싫고 빚을 져요. 빚이라는 건 뭐예요? 후대, 우리 자식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게 빚이에요. 나쁜 거죠. 진짜 사악한 거죠. 정부가 빚을 지는 건 사악한 거예요. 큰 제국의 국민은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전쟁의 어떤 불편이나 공포를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신문에 게재되는 그들 군대의 활약과 국가의 영광과 미래의 희망을 즐기기도 한다. 우리가 왜 전쟁을 하는지에 대한, 여기 지나가는 말로 적었는데 어떤 이유가 되죠. 우리는 전쟁에서 어떤 국가의 영광과 미래의 희망을 기대를 하면서 전쟁을 응원을 해요. 근데 베트남 전쟁부터는 중계가 되면서 전쟁이 끔찍한 거구나를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죠. 전쟁은 끔찍한 거라는 인식으로 바뀐 거는 베트남전 이후라 그래요. 그전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징병하면은 엄청나게 그 지원했다 그러죠. 전쟁
뭔가 멋지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들은 신난다 우리가 이긴다 막 이러는 거고. 그렇게 조금 올라간 세금 정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전쟁이 끝난다 해도 이미 다른 빚을 담보기 기금으로 잡힌 세금이라 줄지는 않는다. 새로운 세금은 오로지 빌린 돈의 이자를 갚으려는 목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빚을 내는 것이 편리함을 잘 안다. 사람들이 세금에는 민감하지만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가 채무로 형성한 공공기금은 기존의 국가자본에 또 큰 자본을 보태어 상업, 공업, 농업이 더욱 확장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어떤 작가는 말한다. 사실 빚이라는 거는 또 다른 생산을 위해서 지어야지만 바람직한 거예요. 소비를 목적으로 빚을 지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국가는 대체로 소비를 위해서 빚을 지는 거죠. 이 상업, 공업, 농업은 이 기업가들이 하는 행동이고 국가는 상업, 공업, 농업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은 애초에 국가에 빌려준 돈이 그런 자본, 즉 생산적 노동을 먹일 돈에서 떨어져 나와 비생산적 노동을 먹이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요. 국가는 생산적 노동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기업이 하는 거고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국가가 돈을 빌리는 것은 비바람직하다. 애초에 그런 자본을 국가에 빌려주고 받은 것은 같은 가치의 연금일 뿐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연금들을 다시 자본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자본량의 변동이 없다. 공공비용을 세금으로만 충당하는 것보다 빚을 내어 충당하면 세금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고 그만큼 개인소득이 자본으로 축적되어 근면한 개인들이 새로운 자본을 창출하며 비용을 감당해내는 면도 있지만 한 번에 끝날 부담을 계속 지는 꼴이 될 뿐이다. 세금이 가벼워진 만큼 공공의 어떤 그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빚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한 번에 끝날 부담을 계속 지는 꼴이 될 뿐이다. 빚을 내는 습관은 국가를 점점 쇠약하게 한다. 국가의 빚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이를 갚을 수 없게 된다. 결국 파산하거나 갚는 척하며 상황을 모면하는데 갚는 척이란 동전의 액면가를 높이거나 금은의 함유량을 낮춰 갚는 신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역시 그렇게 동전을 주저하면서 사기를 쳤는데도 사기를 쳤다는 표현을 써요. 공공부채 면에서 조금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었다. 늘 지출은 많고 남는 것은 조금이라서 공공수입을 상당히 올리던가 공공지출을 상당히 줄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영국이 아일랜드와 미국 식민지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며 똑같이 세금을 걷는다면 현재 잉글랜드 사람 800만 명이 1000만 파운드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아일랜드 사람 200만 명과 미국 사람 300만 명을 합치면 총 1300만 명의 사람들이 1600만 파운드의 세금을 내게 되어 600만 파운드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미국이 독립을 하던 시점이라 요게 간간히 요런 그 의견을 표출을 해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거대한 돈으로 빚을 갚으면 매년 내야 할 이자도 줄어들어 급속도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고 쇠약해진 제국의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가벼워지는 세금을 좋아할 것이고 가벼워진 세금으로 물가가 내려가면 노동자들은 더 좋은 삶을 영위하고 저렴한 노동을 제공할 수 있어 또 물가를 떨어뜨린다. 떨어진 물가는 수요를 증가시켜 노동 수요를 늘리게 되고 늘어난 노동 수요는 노동자의 수를 늘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그들의 소비가 늘어난 만큼 소비에 매겨진 세금이 또 잘 거친다. 미국인들은 금이나 은으로 된 돈이 없다. 그들은 종이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며 어쩌다 금과 은이 생기면 영국에서 사간 물건 값으로 지불하고 끝이다. 미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피아트머니라고 하거든요. 화폐? 정부나 은행이 발행하는 종이돈? 그걸 썼었다고 해요. 여기서 국부론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미국은 금화 은화를 발행한 적이 없었나 봐요. 금과 은이 없다면 어떻게 세금을 낼까? 그들에게 금은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가난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더 많이 벌면 물가는 더 저렴하다. 금과 은이 상거래에 쓰이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그냥 그게 더 편해서일 뿐이다. 미국인들은 그냥 종이돈이 편하니까 종이돈을 쓸 뿐이다. 그들이 세금을 낼 지불 수단은 언제든지 있으며 세금이 꼭 금과 은으로 되어야 한다면 그냥 그들의 구매력으로 금과 은을 사서 지불하면 그만이다. 요 개념이 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인데 지나가는 말로 썼지만 여기 굉장히 잘된 문장이에요. 금과 은이 필요하면 내가 금과 은으로 사과를 사서 사과를 먹을 수도 있지만 금과 은이 필요하면
사과로 금과 은을 사서 금과 은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요 개념. 돈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죠. 영국 정부가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것이 불가하면 남은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영국은 세금을 걷고 쓰는 효율 면에서 다른 이웃나라보다 효율적으로 보이고 군대도 이웃나라와 비교해서 과하지 않다. 하지만 식민지를 건설하는 데 들이는 비용은 상당하다. 만약 식민지에서 소득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 지출의 대부분은 전쟁 비용이다. 순전히 식민지를 방어하기 위해 벌인 지난 전쟁에서 영국은 9천만 파운드를 썼다. 1739년 스페인 전쟁과 그로 인한 프랑스 전쟁에 영국은 4천만 파운드를 썼다. 이 두 전쟁으로 식민지가 영국에 부담 지은 빚이 그 이전 빚이 2배가 넘었다. 전쟁이 없었다면 빚은 다 갚았을 것이고 식민지가 없었다면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식민지를 지원하는 비용이 식민지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면 영국은 식민지를 내려놓아야 한다. 과감한 얘기를 하네요. 2019년 대한민국도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하는데 굉장히 언론의 자유가 있었나 봐요. 영국의 왕은 대서양 건너에 거대한 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상상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지만 그 제국은 그냥 머릿속에만 존재했을 뿐이다. 그것은 제국이 아니라 제국의 계획이었고 금광이 아니라 금광 계획일 뿐이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계획임에도 이익은 없었고 오히려 독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손실만 안겨주었다. 미국 독립시켜줘라 라는 얘기를 하네요. 이제 우리의 왕이나 국민들은 한 세기 동안 실컷 즐긴 황금의 꿈에서 깨어나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깨워야 한다. 계획을 성공시킬 수 없다면 포기해야 한다. 전체 제국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방이라면 놔줘서 비용이라도 들지 않아야 한다. 를 끝으로 국부론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